우리 생윤아들 정말 반갑습니다. 총평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 토대로 해서 1번부터 바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언제나처럼 윤리학의 분류에 관련된 것인데요.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가 제시문을 보니까 윤리학이 특정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과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경험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것을 설명할 때 객관적인 기술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기술 윤리학이겠구나 라고 판단 잘 하셨나요? 그럼 나번을 가볼게요. 윤리학은 도덕적인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구축한대요. 여기에서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라고 판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체크하고 가볼게요. 도덕적인 관행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가치 판단을 통해서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도덕 원리와 기준을 만듦으로써 이상적인 도덕 규범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론 윤리학 혹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지위로 가서 판단해 볼까요? 1번. 현실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기술 윤리학에게 얘기한다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기술 윤리학은요, 현실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찰, 그것에 대한 설명 등을 강조하기 때문이겠죠. 2번 가볼까요? 각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번 설명하고 1번에서 바로잡은 내용들이 2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는 2번이 가장 적절하게 정리가 되네요. 정답은 나온 셈이고요. 그럼 3번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입니다. 도덕적인 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메타윤리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나에는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빼줄 수 있겠습니다. 4번, 도덕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인과적인 설명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 사회에서는 이러한 도덕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나요? 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이론규범 윤리학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고 기술 윤리학적인 입장에 더 가깝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5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엮었는데요. 도덕적인 추론, 합리적인 논증의 구조를 탐구한대요. 추론과 논증의 구조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 그래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해 보는 것은 메타윤리학적인 관심에 가깝죠. 그래서 가와 나를 함께 엮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겠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번 이렇게 클리어 해봤어요. 수고하셨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은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거 교실에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얘들아 제발 기억에 대한 반론이야. 기억에 들어갈 말 아니고 기억에 대한 반론이야. 이거 중요하다. 라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선지의 구성을 보면 사실 정답이 잘 훅 튀어나오긴 해요. 그래도 이 부분 혹시나 놓치지 마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는 인공임신 중절은 태아의 생명을 중단시켜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함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의 입장을 나로 한번 도식화시켜 보니 결론, 인공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출할 때 대전제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를 대전제로 삼고 소전제에서는 인공임신 중절은 태아의 생명을 중지시키는 그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전제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소전제의 반론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5번까지 화면이 지금 다 안 나오고 있지만 3번까지만 딱 보시더라도 포인트는요. 태아는 인간 존재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얘기죠. 그래서 1번 선지를 보면 태아는 잠재적인 인간이므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배아, 태아, 성인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니까 인간과 같은 존재로 판단한다라거나 3번 태아는 인간이지만 어쨌든 태아는 인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생명권 이외의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외우는 이 세 가지는 태아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판단된다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으므로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아니라 기억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문항이 요구하는 정답은 아직 안 나온 셈이에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볼게요. 4번 태아는 임신부 신체의 일부이지 인간으로는 간주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앞에 1, 2, 3번과는 달랐던 기억의 내용으로 들어갈 것과는 반론이 될 만한 정답이겠습니다. 그럼 5번 태아는 인간의 생명권을 갖지만 임신부의 선택권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 요거 역시도 위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기억의 반론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 기억의 반론으로 찾아주는 거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럼 3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버마스예요. 제가 이름을 딱 써버리고 뭐 이름 가지고 쫙쫙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버마스인데 모든 문항에서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사상가에 대한 선지식으로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제시문에 있는 단서들을 꼭 체크하면서 그 지식 개념과 함께 문항을 푸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 안수가 한번 해볼게요. 하버마스인데요. 그가 봤을 때에는 의사소통 행위 개념은 말이든 말 이외의 수단이든 언어 능력을 지닌 둘 이상 주체의 상호작용에 관련된대요. 그럼 여기에서 선지 1번으로 한번 직진해볼까요? 언어 능력이 없는 주체라고 해도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이든 말 이외의 수단이든 언어 능력을 지녀야 해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한 진술이 되지 않겠습니다. 꼭 제시문의 단서를 활용하세요. 제시문과 선지는 그 정합적인 연결성이 꼭 있어요. 그럼 여기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행위자들은 일치된 의견 아래에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 상호 이해를 추구하거든요. 의사소통 합리성 개념은 논증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게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치시키려는 합의 호소한대요. 자, 이 모든 논의들은요. 강제 없이 합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잠깐 넘겨서 여기 뒷부분을 5번 선지 가볼게요. 행위를 강제 조정하는 근거가 되느냐라고 했거든요. 자,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하고 갈게요. 강제 없이 합치시키는 합의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은 행위를 강제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5번도 일단 맞지 않다라고 체크하고 선지는 앞에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의사소통 합리성은 참여자들의 자신의 발언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서요. 논증적인 대화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3번 선지 논증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일치될 수 있어요. 또 2번 선지 의사소통 합리성이 반드시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겠습니다. 일단 3번이 맞는 내용이다. 정답은 도출됐고요. 4, 5번이 나오는 선지로 넘어가 보시면 아까 4번은 맞지 않는 요소입니다. 라고 설명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럼 4번을 마저 설명해 보죠. 의사소통 행위 주체들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양해야 된다. 오히려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비판하고 그러한 비판을 통해서 더 합리적이고 건강한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지양, 하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서로의 건강한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4번은 맞지 않고 정답은 3번이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맥킨타이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덕은 인간이 습득한 하나의 성질이고 그것을 소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실천 관행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덕의 결혼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하고 핵심적인 덕들이 없다면 우리는 실천 관행에 내재된 선을 접근할 수 없다라고 했네요. 단순히 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덕윤리다라고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단원에서요. 의무론, 공리주의와는 달리 또 맥킨타이어 같은 현대 덕윤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익숙하게 많이 보았고 덕윤리할 때 많이 나오는 제시문이기도 하죠. 그런 입장에서 문제 상황을 보니까요. 학생 A가 평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용돈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영상 플랫폼에서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사는 결식아동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저 친구들을 후원을 할까? 콘서트를 가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세요. 5가지의 선지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어머 선생님,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말 전혀 안 하나요? 절대 틀린가요? 이런 류로 접근하기보다는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단원에 있는 각각의 사상가들이 덕윤리가 아닌 오진술로, 그러니까 오답으로 구성이 되고 덕윤리에 맞는 것이 정답으로 구성된 거. 그래 그 단원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학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선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바로 갈게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실현하도록 행동하세요. 어머! 아니 맥킨타이어 덕윤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역사, 문화, 전통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면 관습을 따르기보다 자율적인 준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라고 한다면 칸트나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에 가깝겠는데 라는 추측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추측은 관습을 따르기보다 라고 했는데 덕윤리적인 입장에서는 공동체에서 있었던 어떤 전통이나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들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2번은 요래저래 맞지 않는 진술이겠구나라고 빼줄 수 있겠고 3번은 더 확실하죠.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에 구애됨이 없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않겠죠. 왜? 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진술이고요. 도구적인 이성에 따라 행동하세요 하는 것도 역시나 적절하진 않겠습니다. 4번. 유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동하세요. 그러고 보면 지금 공동체라는 말이 곳곳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4번이 오진술인 이유는 공동체 이익을 증진한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보다는 유용한 결과를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팁대로 하자면 경험적 결과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학파 아닐까? 그래 본다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더 적절한 진술이 아닐까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빼주는 거죠. 또 5번 공동선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선관념에 따라 행동하세요 라고 한다면 역시나 공동체 전체가 추구하는 선의 가치를 중시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나만의 고유한 선관념에 따라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 곳곳에 공동체나 공동선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왜 1번이 정답인지는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엄청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문항은 풀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9월과 수능의 만점을 위해서 그래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5번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페이지에서 아마 이 문제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거나 혹은 와 1페이지 스타트 좋은데 나 5번도 맞춘 것 같아 라고 풀긴 풀었는데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나 이거 왜 틀렸어? 이랬을 것 같아요. 5번이.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과학기술과 윤리 단원이에요. 그러면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이 구도는 굉장히 잘 나오던 구도인 건 맞아요. 그럼 각각 누구인지 판단해 보죠. 갑번은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만 매몰되어 있다.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다. 자, 요거 조심해요. 왜요? 리을번 갔을 때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요. 수단이기는 한데, 수단일 수는 있는데 수단이기만 한 건 아니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리을을 판단할 때 요 부분이 아마 중요하게 작용했을 텐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더 읽겠습니다.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고 이 점에 주목한다면 기술의 본질이 갖는 영역 중 그동안 망각되었던 진리의 영역이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했어요.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탈은폐의 방식, 알레테이아의 방식으로서 하이데거의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1번, 기술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이죠.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기술을 사용할 때요.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걸 뒷부분에서 선용과 악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기술 자체는 어찌 보면 가치 중립적일 수 있지만 기술을 이용하는 거에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심해야 선지를 잘 판단할 수 있었는데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현대인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어. 왜냐면 말이야, 기술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게 탈은폐 한 방식. 그래서 그런 기술의 본질이 갖는 영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기술을 마치 하나의 수단으로만, 도구로만 생각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겠어 라고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 기억번은 하이데거의 기본적인 관점으로서 전제에 깔아줄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번 갑, 기술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어.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두 번째 줄에 이야기하고 있는 탈은폐의 한 방식, 탈은폐,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 은폐되어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 그래서 탈은폐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력발전소 예를 들면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술은 존재의 의미, 드러나지 않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탈은폐해주는, 그래서 알레테이아 해주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해요. 그래서 니은번 맞습니다. 그럼 디귿번,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 중립적이다. 제가 조금 전에 1번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셈이죠.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닐 수 있지만 이용하는 거에는 선하게도 악하게도 라는 이 말 자체가 가치가 개입되는 거죠. 그러니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을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리을번,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어. 항상 나오던 패턴인 것 같으면서도 그 끝 마무리가 이상하게 뭔가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갑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수단이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 긍정할 수 있겠고, 단 갑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만 매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유도 열어주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 리을번은 둘의 공통 입장으로 적절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5번까지 해결해 봤어요. 첫 스타트를 잘 열었는데 그래도 고민된 부분들이 각자들 있었을 거예요. 6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블런이에요. 그죠? 베블런의 입장이 맞는데, 자, 이름 쓰지 않고 그 사상가의 이름으로 선지식으로 바로 선지 가지 마시고 선지에 있는 내용과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체크해 보면서 훈련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제시문부터 가볼게요. 제시문 첫 번째 줄부터 가볼게요. 사람들은 금전적 능력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만 금전적인 능력만으로는 명성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좋은 명성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적 소비를 합니다. 여기까지요. 이게 1번으로 이어집니다. 과시적인 소비는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시문 네 번째 줄 갑니다. 이 수단은 사회계층의 밑바닥까지 위력을 발휘합니다. 소비의 근본 동기는 차별적인 비교에 따른 경쟁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이것까지 손을 흔드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2번 선지 과시적 소비의 욕구는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서도 나타납니까? 네, 사회계층의 밑바닥까지 위력을 발휘합니다. 연결되죠? 그럼 제시문 이 부분부터 다시 갑니다. 그래서 각 계층은 자신의 상위 계층을 동경하고 소비 생활을 모방하면서 이를 통해 같은 계층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3번 선지랑 또 연결돼요. 동일 계층 내에서의 경쟁심은 과시적 소비의 동기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럼 4번 선지 넘어갑니다. 상위 계층의 소비 행위는 하위 계층의 소비 행위에 영향을 줍니까? 그럼요. 상위 계층에서 이러한 소비를 하는 것이 하위 계층, 사회 계층의 맨 밑바닥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럼 5번, 명성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가 전제되어야만 되는가? 명성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돼?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요? 이 부분이요. 심지어는 물질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는 계층에서도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물질적인 결핍 상태, 즉 물질적인 풍요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도 이 허세를 부린다고 배불러는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 가장 적절한 것. 그러니까 부정의 대답을 할 것으로 적절한 것이니까 5번이었어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잘했습니다. 7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두 동양 사상가예요. 고대 동양 사상가이겠죠. 근데 갑을 사상가라고만 했는데 갑의 경우에는 일단 끝부분에 서로 사랑하고 하고 겸애가 나와 있어요. 서로 이롭게 해야만 교리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바로 유추가 되면 묵가의 입장이겠구나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게 여기 앞에 부분에 내용이 좀 길긴 하죠. 네. 진심으로 천하가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다스려지기를 바란다면 겸의 교리를 해라, 요 얘기입니다. 그런 묵가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 비공 침략전쟁 하지 말 거 기억나시죠? 예술 파트로 가면 비악도 했었어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마무리 짓고 을은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일정한 생업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도 지니지만 일정한 생업이 없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 무항산자, 무항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맹자의 입장이겠어요. 그럼 이걸 두고 기역본부터 가보겠습니다. 군주는 친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갑과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통치를 위해서 갑이 이야기하는 군주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 즉 존비, 친소를 분별하고 차별하는 사랑, 그래서 별애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사회 혼란이라고 보면서 친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 즉 제시문에 있는 겸애를 풀었은 말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대비구도의 개념을 동원하셔도 좋고 갑에 있는 겸애의 뜻을 생각하셔도 좋고 어쨌든 정답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번 군주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땡!
천하의 평화를 이루려면요,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침략 전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침략을 해오는 나라에 대해서 수비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일 같은 걸 도와주긴 했다고는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거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 주시고, 디귿번. 야, 항상 나오던 개념인 건데 선지가 뭔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궁핍한 백성이에요. 그럼 아마 항산을 보장받지 못한 백성이겠죠? 그러한 백성이 도덕적인 일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심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앞에 무자라고 써주면 그냥 간단히 끝나겠네요. 그러니 무항산에서 무항심한 백성이 있다. 야, 그거는 군주가 왕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다.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 예스, 리을번. 군주는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천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고 보죠. 또 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유교적인 혹은 맹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의주, 리종, 견리, 사의, 그래서 의로움이 주가 되고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유교, 맹자 같은 입장에서는 적절한 진술이 되지 않고 갑과 을로 엮은 구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빼낼 수 있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럼 8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제시문이 문화산업 얘기하고 있어요.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그래서 문화산업인데요. 이 문화산업은 사회 전체를 획일화시켜요. 인간 주체로부터 인식 대상을 구성하는 능력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대신해 주는 것. 큰 봉사는 빼앗긴 인간의 그런 능력을 대신해 주는 것. 즉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이런 표식을 한번 해볼게요. 은밀하게 작동하는 문화산업은 인간의 의식을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소비 촉진과 이윤 증대를 위해서 이미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선지랑 연결이 되는데 1번 선지, 문화산업은 소비 주체의 능동적인 인식 능력을 무력화한다. 그렇죠? 이 주체로서의 인식 능력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문에 분명 나와 있어요. 1번은 정답이에요. 끝이 났죠? 그럼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오늘날 문화산업은 사회 다양성을 증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획일화시킨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2번 X, 3번. 현대인의 문화활동은 문화산업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아니요. 이 메커니즘에 붙들려 있다라고 분명 말했어요. 3번. 현대인의 문화활동, 말씀드렸고 4번. 소비자의 주체성은 문화산업의 은밀한 작동 방식에 의해 강화된다. 자, 이거 제시문에 나와 있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의 주체성은 강화됩니까? 오히려 약화됩니다. 1번과 함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시문에도 근거가 있지만요. 5번. 문화산업은 상업적 이윤과 무관하게 소비자를 위해서 상품을 분류하나요? 이윤과 무관하게요? 아니요. 이 이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걸 개념적으로도 그리고 제시문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번 시험에 보면 제시문에 있는 요소랑 선지랑 바로 탁탁 연결되는 그 포인트가 꼭 있어서 강조드렸어요. 자, 9번 갑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A부터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법례를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윤리 문제이고요. 항상 약속했죠. 자연과 윤리 꼭 나오는데 긴장하지 말아라. 몰랐던 개념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보다는 이 법례 판단에서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오히려 훈련이 덜 돼서 실수를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이 방식을 한번 봐주세요. 갑번은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살아있음 이상이 포함되는데 지각, 기억,
쾌고 감수 능력,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 그럼 레건의 입장이죠. 여기다 잠깐 메모해 놓을게요. 1번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유기체가 목표지향적으로 활동한다. 시스템으로서 고유한 선을 지닌다. 라고 했으니 테일러 입장이죠. 병번은 비록 이성을 지니지 못했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진정으로 대립한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만 있을 뿐 동물에 대한 동물에 관련된 간접적 의무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칸트 입장. 인간 중심, 동물 중심, 생명 중심이 조합을 이뤘는데 선지의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풀고 난 상태에서 문제 분석하니까 펜 하나 들고 여기다 한번 체크해봐요. 기억번은요. 도덕적인 존중. 2번은 동물학대 금지. 요 포인트. 그리고 디귿번에는요. 도덕적 지위. 여기다 체크해요. 또 리을번에는 도덕적 의무. 여기다 체크하세요. 제가 이 단어 들어갈 때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잖아요. 도덕적인 지위를 지닌 존재, 도덕적 고려의 대상, 그래서 그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되는 존재,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 같이 물어보는 거라고. 거의 그것으로 귀결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의 말을 바꾼 건데 역시나 선택지에 그게 탁탁탁 들어가 있죠. 그러면 기억선지에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게 갑만의 입장이 맞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갑의 입장은 맞는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레건 입장에서 봤을 때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모럴 에이전트,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모럴 페이션트,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도 들어가므로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건 2단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갑 많으냐 이거죠. 갑 많은 아니겠다. 왜? 을도 들어가겠다.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생명체, 유기체인 거잖아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유기체들도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기억번은 갑만의 입장이라는 법리에 맞지 않아서 일단 빼줄 수 있겠습니다. 체크 한번 하고 그럼 니은번 가겠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학대 금지의 근거이다. 동물학대 금지, 동물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없어도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까 때문이야. 우리 인간은 인간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고 도덕적인 고양성을 증진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 그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의 차원에서 봤을 때 동물한테 함부로 행위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한 행위가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B번의 법례대로 병만 얘기할 수 있는 구도이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정리해 보자면 갑의 경우에는 동물 학대 금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 추론만 해보는 거예요. 삶의 주체로서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함부로 행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 가능할 것이고 추론입니다. 그 다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금지된다라고 한다면 그 유기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존재, 내재적 가치를 가짐으로 동물 학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니은의 이야기는 칸트만의 입장으로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디귿선지 또 가보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나요? 도덕적인 지위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발문에서 선지에서 생태계의 구성원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이거겠죠. 아마도 출제 의도가 이거이지 않을까 싶은데 생태계 자체, 그래서 전일론적인 관점
혹은 생태 중심주의적인 관점인 거냐, 아니면 생태계 구성원만, 생태계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개체주의적인 관점인 거냐에 따라 도덕적인 지위를 설정하는 판단 근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 디귿선지에서는 도덕적인 지위를 지닌 존재가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일단 레건의 입장에서는 동물 중심주의적 관점, 또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생명 중심주의적 관점, 기본적으로 이 둘이 개체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에 대해서 부정의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칸트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태계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걸 인간이라고 좀 확장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으로 디귿이 맞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디귿은 맞지 않겠습니다 라고 빼주는 구도가 맞겠죠. 그래서 디귿 빼고요. 리을번 가보겠습니다. 수단으로만 이용해서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물으는데,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되는 존재, 즉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는 본래적이거나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라고 유추해 봤을 때, 그러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레건이 생각했을 때에는 삶의 주체가 바로 그런 존재겠죠?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유기체, 목적론도 삶의 중심이 그런 존재겠죠? 칸트의 입장에서는 이성적 사유를 하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겠죠? 그래서 각각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범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냐요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니 갑을 병의 공통 입장? 맞죠. 그러니까 리을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의 구도를 보면 4번, 니은하고 리을 들어간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과 윤리 클리어 했고요. 10번 가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갑은 갈퉁이죠.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라고 했어요. 자, 이 갈퉁의 이 전제를 두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갈퉁은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기억선지를 보시면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예, 평화적인 수단으로 평화를 달성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이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그럼 갑의 첫 번째 줄 끝부분부터 가볼게요. 직접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형성하고 문화적인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어떤 종류의 평화라도 또 다른 평화를 또 낳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문화적인 폭력을 생각해 보시면 니은 선지에 구조적인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술, 간접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 그중에 예술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 판단해야 되니까 재심은 여기 가볼게요.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가 없고 보장될 수도 없는데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야 돼.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해.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잘 출제되던 부분인데 포인트는 이거였죠. 평화 조약만으로는 영원한 평화를 맺어줄 수가 없어. 그것만이 아니라 연맹, 연방, 또 그것에 국제법이 적용됨으로써 영구 평화를 실현해 나가야 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강제력을 갖춘 평화조약은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맞지 않는 진술이겠죠.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화조약만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연방과 국제법을 따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리을번, 정치체제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종종 나오던 구도죠. 갈퉁과 칸트를 두고 봤을 때 둘 다 정치체제를 개선하는 거, 갈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폭력의 요소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칸트의 입장에서는 각국이 공화 정체를 갖는 거,
권력의 분립된 형태를 갖는 거,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정치체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둘의 공통점으로 계속 출제가 되었던 거네요. 그러니 리을번까지 들어가는 걸 골라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번과 4번 중에서 갈려졌을 것 같은데 3점이니까 꽤 그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1번 가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삶과 죽음의 윤리. 동서양 사상가들의 생사관에 관련된 것인데 제시문은 익숙합니다. 갑번을 보니 진인, 기, 그리고 사계절이 번갈아 운행하는 것으로 삶과 죽음을 논하고 있으니 도가적인 관점, 장자 입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삶을 기뻐하거나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르는 분별을 초월한 상태가 된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1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돼.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몰랐어. 죽음을 지나친 슬픔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야 돼. 마치 사계절이 번갈아 운행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개념적으로도 정리가 잘 되죠? 그럼 2번 선지를 가봐요. 삶의 단절인 죽음은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인 거냐? 개념 정리되어 있는 부분 보면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표현도 잘 나오는데요. 자, 한번 뜯어보면 이 부분은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 같죠? 삶의 단절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사의 순환, 사계절이 번갈아 운행하는 것, 기의 응축과 해체로 변해가는 것, 그래서 생사가 순환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기의 응축과 흩어짐, 생사가 자연의 그 사계절처럼 변화되어 가는 순환이라면 그 순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변하고 또 다른 삶과 죽음이 계속 변화되는 것, 사계절이 번갈아 가는 것, 기가 응축되었다가 흩어지는 것, 그것이 계속 도는 것. 그러니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난다라기보다는 생사가 그야말로 계속 순환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장자, 도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인 거죠. 정답은 일단 나왔어요. 1번이 정진술로 정답 했고요. 그럼 3번, 4번을 해야 되니까 제시문 한번 가보죠. 죽음은 영혼과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흩어지는 것이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있고 죽으면 감각이 없어진다.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걸 깨달으면 두려워할 게 없다. 에피쿠로스 입장이에요. 원자까지 나왔으니 가장 확실한데 그런 에피쿠로스를 두고 봤을 때 3번 을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낳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는 평온을 낳는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평온,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결정적인 부분은 육체의 고통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에피쿠로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원자의 해체,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라는 감각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냐 불쾌냐를 떠나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진술. 4번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나왔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맞겠지만 영원한 삶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 같은 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럼 5번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했는데요.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의 응축과 흩어짐이 계속 이어지겠고 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원자가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거죠. 원자들이 응축되어서 원자들이 모여서 나라는 존재,
몸을 구성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개별 원자로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좀 새롭게 나온 느낌의 선지이긴 한데 개념 기반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적절한 진수를 찾으면 1번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2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해외 원조 단원이죠. 제시문이 길지 않고 강력합니다. 갑번은 해외 원조에 대해서 이익평등 고래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종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 공리주의적인 원칙에 따라서 도우라는 겁니다. 싱어의 입장이죠. 1번은 정치적인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롤스의 입장입니다.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구도이고 제시문인데 일단 기역, 니은, 싱응부터 판단해 보겠습니다.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거? 아니요. 얘기해보자면 위에 얘기한 대로 인류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싱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 진술. 니은번, 해외 원조와 국내 부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다르지 않다? 네,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평등 고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기출을 통해서 좀 훈련했을 그런 선지라고 평가가 되네요. 디귿번 을 갑니다.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 수립해야도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야, 이 해외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즉 그러한 사회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외 원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때 기본제도가 수립되었다면 적정 수준의 사회로 진입했다면 원조는 중단되죠. 차단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왜? 그 수혜국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번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컷오프 포인트, 차단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귿은 빼주는 거다. 리을번, 갑과 을,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 보편적인 의무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 특히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그래서 둘 다 원조를 의무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나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 이건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까지 포함하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점이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13번 가보겠습니다. 가 입장에 비해서 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찾는 좌표평면 문제예요. 다문화에 대한 얘기네요. 가본을 보니까 용광로에 여러 금속을 넣어 하나의 금속을 만들어내듯이 주류 문화의 이민자 문화를 융합한다.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 모델 혹은 동화주의적인 모델의 관점입니다. 그에 비해 나는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재료들이 각자 고유한 맛을 내는 샐러드처럼 샐러드 그런 모형입니다. 그럼요. X, Y 지축을 보니 이질적인 문화를 관용하는 정도,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정도, 여러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도가 개념, 논리, 맥락적으로 다 통하는 얘기죠. 이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에 비해 나는 X, Y 지축이 상대적으로 모두 높겠어요. X, Y 지축이 모두 높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높은 거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높다 그러면 니은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14번 갑니다. 가불병 사상의 입장을 나아 그림으로 이렇게 탐구합니다. 야, 12불복종인데 소로가 오랜만에 부활했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갑번. 12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된다. 유명한 롤스의 시민불복종 이론입니다. 1번, 공리의 관점. 답 나왔죠?
시민불복종을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이 부분 선지에 연결되긴 하는데 이걸 저울질해봐야 된다. 싱어. 병번은 소로의 입장입니다. 이들을 두고 기역번이 가장 관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야, 이거 중요하다. 야, 이거 지금까지는 막 강조됐던 건 아니어도 야, 이거 나올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챙겼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해보자면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 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나요? 라고 맨 처음 롤스에게서 이 법례를 찾아간다면 일단 아니겠죠. 다수 의견을 반영한 법 혹은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따른 법일지라도 불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따라서 다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해서 시민불복종에서 제외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굳이 걱정해 높아심에 얘기해보자면 다수의 의사를 반영했다라고 하는 거랑 공동의 정의관, 그걸 다수의 정의관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거랑 혹시 헷갈려하면 기역번에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설명드린 그 논리를 한번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9월과 수능도 한번 대비를 해보자고요. 또 싱어입니다.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다수의 의사를 반영했다 하더라도 그 법이 너무나 불의해서 우리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의 이 정의를 많이 훼손시킨다. 그렇다면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일지라도 시민불복종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기역번은 법례상 맞지 않아요. 롤스, 싱어 모두 제외되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기역번은 일단 법례가 맞지 않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고 니은번은 싱어와 소로 구도로 가요.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나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비용 대비 혜택 분석하겠죠.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많이 커. 그렇다면 정당성의 여부에서 이 시민 불복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정당성 판단할 때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로의 입장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어떠한 실패 가능성,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그 자체보다는 내 양심에서 비롯되었다면 즉각적인 불복종이 가능하죠. 그러니 소로의 입장에서는 니은번에 대해서 상실할 수 있나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법례가 맞아요. 그럼 디귿번 C입니다. 싱어한테만 물어요.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시민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나요? 오, 네.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위법행위, 법리적으로는 위법행위일지라도 민주사회에서 그 법에 대한 존중을 하는 사람들이 그 민주사회의 정의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처벌을 감수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민주사회, 법에 대한 존중을 하고 그 민주사회의 정의를 더 높이고자 하는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럼 싱어의 입장에서 예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디귿번 들어가네요. 리을번. 시민불복종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하는가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양심에 근거해서 즉각적인 불복종을 이야기하긴 하나 사회적인 승인 자체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로에게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리을번 적절하지 않겠다 또 빼줄 수 있겠습니다. 니은 디귿 들어가는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점 시민불복종 문제. 소로가 새로 부활했다. 기억선지부터 좀 고민할 수 있었겠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도 좀 관건이 됐을 것 같아요. 야, 그런데 15번이 이렇게 또 붙었어. 분배적 정의, 롤스와 노직이 14번 뒤에 붙었다. 야, 이
3페이지는 두 문제가 연달아 좀 하드하게 갔어요. 그래도 꼭 득점하셨기를 바라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해를 잘 해둬서 우리 다음 시험을 한번 노려보자고요. 갑번 룰스입니다. 무지의 배를 얘기하고 있고요. 1번은 소유권으로서의 권리 얘기하고 있는 노직입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무지의 배일 속에 있는 당사자들의 무지의 배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번은 소유권으로서의 권리에서 취득, 이전, 교정이라고 하는 정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두고 봤을 때 기억번 갑,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겠어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죠. 정의로운 분배, 그럼 롤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절차적인 정의에 따라 시민사회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정의의 원칙이 규제하는 정의로운 분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의로운 절차에 따라 우리가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가 됐다면 그것으로 인한 불평등, 이 불평등이라는 건 너랑 나랑 불평등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결과가 서로 다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이 말하자면 불공정하다거나 불의하다는 건 아니죠. 정의로운 분배에 의한 결과는 정의로운 거니까. 그렇죠? 정의로운 분배에 의한 결과는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옳다. 불평등한 게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 전제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그런 의미에서 동그라미. 지금까지 나왔던 문항들의 핵심적인 개념이 그대로 적용됐지만 표현이 조금 달라진 내용인데 충분히 해결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니은번 가볼게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분배만이 이런 거에 우리가 살짝 스몰 마인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 제가 기억에 설명했던 것처럼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그렇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정의 원칙이 규제해 주면서 최소 수혜자에게도 최대 이익이 되게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도 롤스한테 맞는 얘기네요. 그럼 디귿번을 가볼게요.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서는 안 돼. 그래 안 되지. 노직은 최소 국가니까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오답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X라고 해줘야 되겠죠. 왜? 부정의한 분배에 대해서 교정의 역할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교정의 역할도 하겠지만 계약의 이행과 같은 것에도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정 외의 역할도 있으니까 디귿번은 조심해서 빼주시면 되겠고 작년에 기출에 나왔던 구도에서 어느 정도 학습이 좀 되었으면 좋았겠어요. 리을번, 분배정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라고 출제가 되었는데 좀 새롭죠? 요거는 유추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자, 갑과 을이 각각 갑이 얘기하는 정의원칙, 을이 이야기하는 정의원칙 각각에 따라 분배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그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롤스 입장에서 보자면 개인의 자유? 자, 이것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한다면 제1의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기본권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롤스의 입장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또 기본적인 필요 보장? 이거를 조금 더 단계를 확장해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롤스 입장에서는 제2의 원칙인 차등의 원칙으로 간다면 최소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즉 획일적으로 기회만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필요도 어느 정도 고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최소 수혜자들한테도 이익이 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 결국 이익이 돼서 그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배를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갑에게서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봤어요. 근데 노직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 중요하죠. 자유주장주의적 관점,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는 관점. 맞는데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하는 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분배정의의 목표인 거냐? 기본적인 필요의 보장과 노직은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그래서 리을번을 빼줄 수 있는 구도.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들어가는 1번이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를 보니까 제가 총평에 얘기했어요. 텍스트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이 선지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좀 추론을 하게끔 요구하고 있구나. 그런 게 작년부터 좀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총평 꼭 봐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가요. 16번.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아, 여기는 직업과 윤리 파트겠어요. 갑번은요. 선왕은 예의를 제정하고 분별을 했어요. 존귀함, 비천함, 어른아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분별된다는 거죠.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순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각자 일을 맡겨서 합당한 일을 갖게 했어요. 그러면 순자 입장에서는 예에 따라 통치를 하죠. 그러니 각자의 능력과 덕을 헤아려서 분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 일을 맡겨 자신에게 합당한 일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살짝 말하고 갈게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뭐 아주 완전히 틀린 얘기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순자 입장에서 보자면 각자의 능력과 덕을 헤아려서 그것에 맞는 역할을 준다라는 게 좀 더 적절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잖아요. 예. 그러면 1번. 신은 우리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각자의 소명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신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를 지정해 주었다. 프로테스탄티즘 오랜만에 나왔죠? 그럼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 소명설의 입장이에요. 그럼 그야말로 소명, 신의 명령이자 부르심이에요. 그 신의 명령이자 부르심에 응해서 내가 성실하게 응하고 이웃사에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리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해서 부를 쌓는다라기보다는 신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리을번은 이거 맞지 않겠는데? 라고 정리를 해주는 게 관건이겠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기니디 판단해 보겠습니다. 직업의 배분에서 개인의 자질을 분별하는 거 필수적이다. 분별, 구별, 덕과 능력에 따라서 분별한다. 반복적으로 나왔네요. 니은번.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예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 예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예를 실천하는 것. 맞는 입장. 신이 각자에게 부여한 소명에 따라 직업의 귀천 땡. 신이 나한테 주신 부르심인데 거기 귀천이 어디 있어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응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구나라는 거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또 3점이네요. 17번 가볼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 그냥 왠지 괜히 내가 출제자의 입장에 대해서 막 상상해봤다니까요. 정보사회와 윤리 단원에서 어떤 새로운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고민스러워요. 이 말은 저의 오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보사회와 윤리 파트에서 낼 수 있는 문항이 그리 다양하지 않고 소재 자체도 그리 다양하지 않고 난도도 태생적으로 어렵기가 어렵다. 꼭 득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 얘기까지 간 거예요. 그 AI 얘기를 할 때 포인트 여기거든요.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반복되면서 도움을 주는 거는 여기에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에 도움되고 더 많은 유인책을 가져올 수 있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라.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공공재로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 저작권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맞지 않죠? 두 번째,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장기적 발전을 가져온다는 거야. 여기 연결되잖아요. 그럼 3번 갈게요. 저작권 보호와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 확보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저작권 보호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도움된다는 거예요. X죠. 4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원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지금 계속 그 얘기한 거죠? 4번 정답이겠죠? 5번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은 원 저작자 동의 없이가 아니고요. 저작권을 보호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네요. 확실하게 득점하셨길 바라고요. 혹시 시간 조절 잘 못하거나 내가 고민되었던 문제에 너무 많이 에너지 빼느라고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훈련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수능 완성 가고 이럴 때도 얘기할 텐데 그래서 감 떨어지지 않게 모든 단원 다 훈련하고 있어야 돼요. 18번 갑니다. 가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 이거 문제 보면 우리 세윤나도 오히려 이 문제에서 1, 2번 선지에서 헤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쉬웠던 문제야. 아주 강렬하고 살짝 단편적일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확연하게 있어. 그러다 보면 1, 2번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그게 뭐냐? 바로 가번의 이 세 번째 부분이에요. 자, 28번은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성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성과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가번이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보수주의인 건 알아요. 근데 그 보수주의 얘기하면서 자,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식적인 가치도 같겠고 쾌락적인 가치도 같지 않아요? 물론 인격적인 가치도 같죠. 그러한 가치들을 갖는데 지금 앞에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적인 가치에 연결되겠지만 그 밖의 가치, 예를 들어 쾌락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없다가 아니라 가족의 안정성과 출산 목적에 기여하는 거에서 파생된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쵸? 우선순위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1번을 가볼게요. 1번 성관계는 종족 보존의 측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회안전, 출산과 양육의 책임,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가치들이 가족의 안정성과 출산 목적에 기여하는 것에서 파생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종족 보존의 측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또 이어진 논의에서 성의 쾌락적인 가치 추구와 생식적인 가치 추구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 얘기인 거죠. 위에 얘기한 대로 생식적인 가치 추구와 함께 그 밖의 가치가 가족의 안정성과 출산 목적에 기여한다면 파생될 수도 있다면 쾌락적인 가치 추구와 생식적 가치 추구가 양립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1, 2번이 이제 X인 것이 지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어요. 그럼 3, 4번 판단을 해보려니 이제 나로 넘어가는 거죠. 나번은 자유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결혼과 출산이 전제된 성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건 아니고 사랑마저도 정당한 성관계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발적인 동의, 그리고 위의 금지의 조건이에요. 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호 존중의 원리에 부합하는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나요? 라고 했네요. 그렇죠. 자발적인 동의, 그러면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진술이 되겠죠. 4번, 사랑이 전제된 성관계에는 해약금지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마저도 정당한 성관계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건 해약금지 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요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겠다 빼줄 수 있고 5번 자 사회적 책임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성관계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가번의 입장에서 보자면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족의 안정성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 안정에 관련된 사회적인 책임이 정당한 성관계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특히 가번에 정확한 또 강력한 판단 요건이 들어가 있고 나번의 경우에는 뭐 도덕적인 책임의 범주로 가보자면 상호간의 동의거나 위에 금지거나 하는 조건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5번은 둘을 엮었을 때 정당한 조건이 될 수 없겠다. 빼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가 됐죠. 성과 사랑의 윤리로 3점이었어. 쉽게 득점 하나 했는데 의외로 앞에 부분에서 조금 착각하면 꼬이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고 잘 풉시다. 19번.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이니까 이렇게 3원형 비판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각각 가불병이 누구인지 보니까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라고 했어요. 살인했거나 흉욕했던 자는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 입장이죠. 1번은 계약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처분하기보다 보존하려고 궁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자는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서 사형에 처해져야 돼.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건 사회 계약에 의해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번은 루소의 입장입니다. 병번은 국가의 전쟁이야.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베카리아 관점입니다. 전형적인 구도이기도 하고 작년에는 6월에 9번 나왔던 거 빼고 9월과 수능에 그 3원형 비판이 그 형식이 깨졌잖아요. 근데 역시나 다시 나왔네. 그 제가 이 3원형 비판으로 교정적 정의가 19번에 나올 때가 가장 헬이야. 진짜 시간 많이 걸리기도 해. 좀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딱 그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잘 푸셨을 것 같아요. 1번 가보겠습니다. A와 F예요. 칸트가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의 구도인데요. 살인자는 시민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없음까지의 포인트, 간과한다의 포인트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칸트가 루소한테 이야기할 때 루소의 입장에서는 살인자는 계약 파기자, 공공의 적이에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제거되는 방법이 추방형이거나 사형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루소는 간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번은 그 법내 구도가 맞지 않아서 빼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2번 B예요. 루소가 칸트한테 주는 비판인데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언명령이고 다른 시민사회 선, 이익과 같은 그런 선을 위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정의 실현, 공적 차원의 정의 실현 그 자체를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다 라고 아마 볼 거예요.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루소 입장에서는 사회계약이 지켜지고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서 국가가 존립하는 그런 목적들을 강조할 거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2번 선지의 내용을 봤을 때에는 칸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법내 비판의 방향에 맞지 않다. 빼줄 수 있다. 3번 C.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사회계약에 근거해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라고 했는데요. 간과하지 않겠죠. 왜? 중요한 거는 형벌이잖아요. 사형이 아니라 형벌 자체로 이야기한다면 형벌이라고 하는 건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판단되고 집행되어야 해 라고 계약론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큰 틀에 루소 역시도 계약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형벌이 집행될 수 있음을 지지하고 강조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있겠죠. 간과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럼 4번 갑니다. 이제 D 부분 이렇게 지우고 해볼게요.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주는 건데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루소의 입장에서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한다. 즉 사회 계약에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 계약의 내용에 이미 동의된 바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피해를 줬을 때는 그 처벌을 받겠다라는 동의가 전제되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선지랑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열공했는데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제하지 않음을 간과한다라고 했을 때 루소에게서 나갈 수 있는 비판의 구도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또 빼줄 수 있어요. 이거 봐요. 시간 많이 걸리죠. 정답 5번이라고요. 5번까지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구도가 2. 동회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하는군요. 맞는 것이 칸트 입장에서는 응보잖아요. 응보인데 동일한 피해를 주는 응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칸트가 이야기하는 동등성의 원리. 두 식의 접시, 저울의 접시가 동일하게 맞는 것 중에서도 동일한 피해를 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 입장이죠. 그런데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동해 보복이 아니더라도 원리에 어긋나더라도 예를 들어 누군가의 칸트 입장에서는 살인을 한 자에게는 사형만이 동해 보복의 원리에 맞다는 거예요. 근데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살인을 한 사람에게 사형이 아니라 종신노역형이어도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 5번이 정답이네요. 마지막 한 곱이었어요. 잘했어요. 20번 갑니다.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기역,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해서 저것이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입장에서 인연생기를 강조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기역번, 세상 모든 존재의 생멸을 연기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인연생기를 설명 그대로 해주고 있죠. 니은번, 만물이 서로 관련되고 상호 의존한다. 이건 필기했던 그대로 완전. 그래서 인연생기라고 하는 건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또 자아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들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열심히 공부했네요. 단, 개별 사물이 본질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어요. 왜요? 여기 꼭 체크해놔요. 상호 의존하거든요. 독립적이라 하기도 어렵고 실체, 고정불변하는 실체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전형적으로 잘 나온 오답 포인트예요. 그래서 리을번이 옳지 않은 걸로는 정답이고요. 남은 미음번을 보면 팔정도는 수행의 방법이잖아요.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를 걸 강조한다. 수양을 강조하는 거 맞는 진술로. 그래서 4번만 맞지 않는 진술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총평에 당부드렸던 거나 말씀드렸던 거 그런 거 같이 공유해주고 이해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힘내서 마지막까지 좋은 실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1인이 확실하게 여기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